지금부터 MBS 56기 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항상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가 56기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반가운 분들 얼굴을 봐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우리나라에서 강의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김영석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김영석 교수님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뭐 유명한 분이라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무지 많이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김영석 교수님의 수필집을 제법 많이 사서 봤습니다. 그 당시는 책 사서 보기 힘들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 다니는 친구한테 김영석 교수님 강의를 듣겠다 해가지고 제가 독수리 다방에서 커피까지 사주면서 백양로 걸어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명 있게, 왜냐하면 그 수필집이라는 게 철학 교수님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는 수필집을 무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젊은 세대한테 쏙쏙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릴만 했는데, 제가 이 학교 주임 교수 하면서 의대 안에 식당이 있는데요. 요새는 없어졌어요. 캔세이후라고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제가 교수님 한 2번 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제가 옆에서 교수님 식사하시는 걸 유심히 봤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딱 하나 안 드시는 게 있습니다. 다 식사 굉장히 잘하셔요. 튀김을 안 드십니다. 아마 저도 그때 느끼기를 건강하려면 튀김 같은 거는 먹지 말아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가을에 교수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 평생교육원에 강의 가셨죠? 네. 제가 바로 다학과 강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제주 평생교육원에 강의를 갔는데 바로 제 전 강의하신 분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생교육원장이 초청을 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제주까지는 안 오실까 했더니 제주도 안 가본 지가 좀 오래됐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건장. 그리고 이제 김영숙 교수님 하시면 보통 이제 언론에서 1세대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병옥 교수하고 김태일 교수님, 그리고 김영숙 교수님 해가지고 철학자 1세대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역사의 산 증인이다,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그 교수님의 그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1920년 평양도에서 출생하셨는데 숭실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고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는 또 김수환 추기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요, 딱 그 교복 입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선 1947년에 이제 탈북을 하죠. 그래서 힘들게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가 27살 되시니까 그때 아들 없고 이제 탈북을 하셨다. 그 자세한 얘기가 그 이만갑에 나옵니다. 이제 만갑하는 2년 전에 나왔는데 그 역사적 얘기를 쭉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만갑을 자주 보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죠. 그리고 여전히 1년에 이제 강의는 160개를 하고, 이만갑 나올 때 말씀하시기를 107권을 쓰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 책을 하면 108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의 삶 이야기들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세요. 오늘 첫 시간이도 해서 독서와 인생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 생애를 통한 독서 얘기를
제가 걸어온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읽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교과서밖에 없었고요. 중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기독교 교통스쿠세일 학교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우리 중학교 캠퍼스역에 있고 또 그 숭실전문학교가 또 오른쪽에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주로 이제 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갔더니 우리 중학교 4, 5학년 선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서고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쭉 구경하다 보니까 큰 제목 책 그땐 3권으로 되는데요.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이때 일반말로 이제 된 책인데요. 그래 나 혼자 생각에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나 그 현실이 또 전쟁 시작할 때고요. 전쟁과 평화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저 책을 한번 빌려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들고 나와서 우리 선배 보고서 나 이 책 좀 빌려가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아주 깜짝 놀래요. 이 큰 책을 다 읽으려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철없이 그냥 그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난 처음 거 읽을 때는 뭐 전쟁과 평화에 대한 뭔가 얘기가 있겠지 했는데 잘 그건 모르고요.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소설이에요. 이게 소설이로구나. 그리고 장편 소설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거구나. 큰 장편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다 읽었다고요. 다 읽었는데요. 그때는 그래서 읽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이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건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때 인도에 그 간디 선생의 글들이 참 많이 기우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디 선생의 전기, 자서전 비슷한 전기를 읽었고요. 또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경도 읽게 되고 그런데 이 한 서너 개통의 책을 읽는 동안에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 올라간 셈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반에 윤동주 시인이 이제 있고 또 2년 선배 황순원 작가가 있고 소설가가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들 내가 가만 보니까 저 내 친구들은 윤동주 시인은 그때 내가 받는 인상이 뭔가 하니 병아리 시인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시인이에요. 하여튼 병아리니까 크진 못했지만 저 윤동주는 지금 병아리 시인인데 이 다음에 큰 달기 되게 되면 세상을 이제 좀 울림을 줄 거다. 왜냐하면 시인은 틀림없으니까요. 또 잘하는 것도 틀림없고요. 그건 난 뭐냐 하고 보니까 난 그런 게 없거든요. 황순원 작가는 나보다 2년 선배인데 그 황순원이 그때부터 나는 50, 60 될 때까지 소설을 써서 소설가로서 내 인생을 산다.
아주 뚜렷해요. 근데 아직 난 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하는데 찾아가는 동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 동안에 성경을 교회에서 좀 배워서 읽었고요. 톨스토이도 읽고 간디도 읽었는데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고 나니까 아주 대단히 그 감격스럽고 좋대요. 그래서 또 하나 읽어야겠다 해서 안나 카레니나도 그때 읽었다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내 머릿속에는 톨스토이가 가득 찼죠. 이제 그걸로 내 인생이 가득 차서 뭐든지 이제 생각하면 이제 톨스토이하고 견주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 톨스토이 읽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인생관이라든지 또 다른 책들도 좀 읽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 그 느끼는 건 전쟁과 평화를 읽고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나니까 그 당시 톨스토이가 세계적이었으니까요. 부활이 그렇게 유명해지대요. 어디 가든지 부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활도 한 번 또 읽어야겠다 하고서 그건 장편이 아니니까요. 읽고 보니까 이건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나는 높은 평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톨스토이 얘기가 조금 더 나와서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 작가들을 좀 많이 읽게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이라고 할까요? 러시아 전통에는 상당히 좀 빠져 있었어요. 그 지금 영독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많은 영향이 역시 러시아 문학에서 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깔려 이제 기독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시작을 쭉 했는데 지금 이제 쭉 생각해 보면 이 셋을 종합해서 내가 읽는 동안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문학인 줄 모르고 전쟁과 평화를 읽었는데 그것이 이제 모태가 돼서 문학이 하나의 예술이다. 그 예술성이라는 거, 그 느꼈어요. 예술은 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문자로 쓰여진 문학이 이게 하나의 예술이다. 그래서 그 문학에 대한 어렴풋한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나는 고맙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디 전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식민지였거든요. 간디는 또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래서 이 식민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애국심, 그건 간디한 데서 배운 것 같아요. 거의 저거 잘하는 거죠. 거의 잘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이제 한일 관계 가지고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요. 나는 이제 중학교 5학년은 이제 일본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때에 언젠가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 같이 살다가 일본을 이기는 때가 와야 할 텐데 그때는 식민지니까 그러지만 와야 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 그런 생각했는데 간디가 인도 사람이지만은 누구보다도 영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요 몇 해 전에 이제 런던의 국회의사당 있죠, 영국. 거기에 이제 아베 공간 그 좁은 이제 공원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간디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거기에 있는 동상은 전부 이제 영국의 지도자들인데 간디만이 이제 영국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제일 존경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간디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일제시대에 살면서도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는 때가 오긴 와야 하는데 그 언젠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일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겠다 말이죠. 간디 선생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자라니까 전 평양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도산 선생이 바로 그랬다. 그분 어디 가든지 일본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고당 조만식 선생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의 인격이 일본 사람의 인격보다 높아지는 때가 온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말이죠. 하여튼 좀 철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경도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계란에서 병아리가 까나오듯이 병아리 이전에 계란 속인데 그 계란 속에 뭐 들어가 있었는가 지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는데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 속에 병아리가 아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지금 와서 평가하라고 하면 휴머니즘의 모태다. 휴머니즘을 그때 받아들인 거다. 돌소이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요. 거기 자라서 이제 그 모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게 뭐하니 중학교 3학년 때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었거든요. 그 여름 방학에 이제 방학에 읽다가 끝냈는데 그 레미제라블을 다 읽고서 감격에 빠져가지고서 시골에 보드람과 있는 들길을 쭉 끌을 때 가면서 그 느꼈던 감격이 있는데 그 감격이 뭐냐? 지금 말하면 휴머니즘이다 말이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서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휴머니즘의 이해 가운데 하나 제 개인 생활에서 이제 그 변화를 점점 일으켜준 게 있는데 그 미관이 교회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가 이런 거 휴머니즘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정신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는 그렇게 뚜렷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게 자란 거죠. 그게 자라서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 기독교인데요. 불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에 빠져서 진리를 상실했다. 교리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종교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복음이 돼야 한다. 근데 교회에서 쭉 다녀보면 교리만 있지 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열매 맺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은 문제 같지만 이제
불교도 전 종교가 그런데요. 듀몰링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그 내모교의 독일 교수가 있었어요. 철학과 계통 교수인데요. 그 교수가 한 번 이제 한국에 왔어요. 난 이제 내가 어른 된 다음에 이제 연대에 있을 때 왔어요. 그 온 목적은 독일에서 윤리 종교의 그 백과사들을 크게 만드는데 일본 불교에 대해서 필자가 그러다가 그 듀몰링 교수가 거기에 이제 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를 쭉 연구해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받고서 이제 기고를 하다가 한국 불교에 대해서 누가 쓰느냐 그랬더니 쓸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일본 불교를 하니까 한국 불교까지 그 맡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듀몰링 교수가 한국을 다녀가고 이제 한국 불교를 이제 그 독일 출판으로 보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듀몰링 교수가 나보고 한국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동국대학에 몇 교수도 좀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얘기를 맞추려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나보고 직접 얘기는 안 하는데 한국 불교가 아직 벗어날 단계가 안 됐다고 말이죠. 못 됐다고. 이제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뭐라 했는 거 아니? 만약에 석가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의 지도자가 석가님을 모시고 여기에 무슨 절이 있고 뭐 있고 다 안내하고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석가님이 다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 여기 와서 불교를 못 봤다고 말이죠. 불교를 보지 못했다고. 무슨 절간이 그렇게 많이 하고 불교 정신하고 저렇게 절간 많이 짓는가 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 않냐고 말이죠. 더 놀란 걸 뭐고 하니 불상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디 창피해서 갈 데가 없다고 말이죠. 석가님이 오셨으면 그러실 거예요. 어디 가든지 불상이 있거든요.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말이죠. 그만큼 불교가 교리라고 할까요? 공간신앙이라고 할까요? 형식에 빠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원불교를 소개해드렸어요. 원불교를 소개해드려서 이 불교는 우리가 전통적인 불교고 원불교가 새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좀 설명해드렸어요. 원불교에 가면 절간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불상도 없다고 말이죠. 그 상징적인 이제 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민구안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교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이 미신이 되니까 우선 교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구안이 환자가 생기게 되면 부처님만 가서 기도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고치는 거라고. 의료사업해야 한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민구안이 이 가난에서 극복하는 데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그 원불교가 세 가지가 지금 근면하게 일하는 거고요. 의학을 발달시키는 거고요. 교육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듀몰링 교수가 뭐라고 하니 그만큼 그 깨달은 건 참 잘 됐다고, 불교가 잘 됐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100년 전에 했다고. 원불교는 지금 그거 깨달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100년 전에 했다고 말이죠. 이제 그 말을 뭔고 하니 사상적으로 한국 불교에서 얻을 게 없다고 말이죠. 겁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는 그럼 어떤가? 조금 나았다고 하지만은 교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가 제멋대로 자꾸 해석하니까 지금 그 잘못된 기독교 교리 때문에 불행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세월호 석가는 구원받침대교가 관계돼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었죠. 통일교도 또 뭐 그런 것 가운데 하나죠. 지금 우리가 무슨 또 이 코로나 사건 때에 신천지 뭐 교단이 대구에서 중심이 됐죠. 그러니까 교리가 진리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난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도산 선생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우리 고향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하고 도산 선생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하고는 뭐 다르다. 근데 두 가지가 다른데 이건 우리 모든 종교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두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뭐가 됐냐면 열심히 신앙을 가진다고 얘기하지만은 신앙은 내 마음에 그런 만큼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요만큼 작고요. 그릇이 크면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와 신앙이니까 교회만큼밖에 크지를 못합니다. 근데 도산 선생은 기독교를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니 민족과 국가를 위한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크죠. 그리고 또 무엇이 다른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천주교든 좀 더 심합니다만은 모든 걸 교리가 기독교인 줄 아는데 도산 선생이나 내가 또 다른 데 읽은 책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지 교리를 무조건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내가 그 기독교 바탕으로 자랐으니까 느낀 건데 기독교를 교리보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교리와 계명과 율법이가 돼요. 그거 다 배체거든. 계명과 율법 버리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진리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받아들이길 민관이 기독교회가 교리다 하는 생각은 이건 잘못이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 있습니다. 병원도 공동체일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교육기관도 기독교 공동체고요. 기독교 공동체는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가 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야 하니까 교회를 기독교 전부라고 생각해서 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교회주의를 넘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 이제 나도 지금도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제가 얘기하게 되면요, 나도 그때 깨달은 건데 성경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을 한 일이 없다고. 교회 걱정한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전부 교회 외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하늘나라를 만드는 종교지 교회를 위한 종교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취급을 안 합니다만은 종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의식이 없으면 이제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석가님과 그 교훈이 권위가 되고요. 예수님과 그 교훈이 권위가 되는 건데 교회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받아들인 교회를 떠난 권위는 뭐냐?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뭐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전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가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아래 수준에서 살피셨지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처음 다닐 때는 나도 이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니다 말이죠. 중요한 건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 그 자체를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지 아니다 말이죠. 좀 우리 일반 보수적인 교회 가게 되면 제가 좀 떠나가게 하지만 그래도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게 되면요. 제가 한때는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좀 이렇게 그랬는데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교육계가 있으니까 이제 교육자인데요. 교수로서 교육자로 머물고 있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기독교 관계에 대해서 책을 낸 거나 또 무슨 사회 영향을 미치는 거나만 아니고, 제가 아마 기독교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개신교의 목사나 신학자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신앙에 대한 강연을 한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요. 명동 성당에 재작년에 갔는데요. 우리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 주교님이 나보다 키가 크신 분인데 아주 깊숙이 인사하면서 선생님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 책을 읽고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에 대해 가지고 자라서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 있지만은 항상 좀 배우고 싶고 우리 교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다고. 그래 들어가 봤더니 그 성당에 가득 찼어요. 서서 듣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 나 혼자 생각해요. 역시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의사나 교수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대학 후배인데요. 우리 교리 때문에 얘기한 일은 없고요. 다 공통점이 있고요. 정지석 추기경은 고등학교 때 내 제자인데요. 만나서 얘기할 때는 교리 얘기는 다 없습니다. 그건 교리는 교회주의에 빠진 사람이 그렇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새 흐름을 통해서 얻은 것이 그것들이 자라서 이제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아리가 까지고 오늘의 내가 생겼는데 그 계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철없지만은 휴머니즘이 뭔가 하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윤동주 시인은 시인이 있었고 황순호 씨는 작가가 있었고 나는 그건 못하지만은 그 휴머니즘 그 열매 그 뿌리가 말이죠. 거기서 자랐다.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난데 이 모든 것을 나는 무엇으로 얻었는가 하니 도산 선생의 설교 몇 개 내놓은 전부 독서입니다. 책을 통해서 얻은 거고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니 내가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지만은 오늘까지 신앙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거지. 그렇다고 말이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미국에서 라이너드 니버의 뭐 강의를 들었다든지 그 얘기하는 이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그분들의 미국에 있을 때 강의를 들었고요. 나는 이걸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기독교에서 휴머니즘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건 다불이 관련되니까요. 성실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독부에서 신사참배 안 하는 학교는 폐교시킬 테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계속하든지 학교 문 닫든지 해라.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 기독교계에서 이제 많이 걱정하다가 5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일본 학교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한국 교장이 돼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학교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도 하고 뭐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사참배 할 바에는 학교 그만둔다 말이죠. 그래서 자퇴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윤동주 시인을 만나서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난 만주로 돌아가면 참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자퇴하고 이제 만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철없이 이제 학교를 떠나긴 떠났는데 학교 떠나고 나니까 좀 감감하더거든요. 그래서 한 결심인 거 아니 좀 시골에서 자전거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 못 가는 대신에 평양 부립 도서관에 가서 나 혼자 공부한다. 뭐 그런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는 자전거 타고서 도서관까지 가서 이제 오후 5시까지 책 읽고 돌아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밖에 없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두 가지를 특별히 읽었는데 뭔가니 한국 문학을 읽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그 문학 예술이라는 것이 한국 문학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 처음 이제 철학책을 읽었어요. 철학개론도 있고요. 뭐 그 내용은 알거나 모르는 건 하여튼 얘기하니까 윤리학도 있고요. 뭐 형이상학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있고요. 철학사도 있고요. 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책은 이화여자대학의 한채진 씨의 책 하나밖에 없고요. 전부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읽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저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칸트다 그 이름이 남고요. 그리고 인식론은 지식을 탐구하는 분야다. 윤리학은 도덕과 윤리를 취급하다. 그걸 아는데 어렴풋이 그래도 철학은 이런 거다 하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철학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걱정하는 동안에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학교를 가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정두현 교수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장이 됐었거든요. 그 자퇴했댔지만은 받아주면 하고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고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4학년 되는 학기 초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아래층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올라가고 교무실이 이제 층층에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수석을 해가니까 교무실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가는데요. 다 올라가 이제 뭔가 현관 밖에 서는데 정윤기라고, 김윤기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 날 쓱 보더니 너 형석이 아니냐 그래요. 예, 그랬더니 학교 가려고 왔지?
예, 그랬더니 나 따라와. 그래. 다 데리고 다니면 다 수석해지대요. 그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떠났다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오니까요. 이제 얘도 왔구나 말이죠. 그때 그 기분이 말이죠. 이상하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날 그렇게 기다렸구나 말이죠. 참 그 어머님이 나 기다린 것 같이 기다렸구나 말이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행복한 이제 생활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인데요. 학교가 이제 개학하게 되면 신사참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다시 학교 입학했는데 신사참배를 하러 이제 평양신국에 갔어요. 가면 교장 선생님이 앞에 서고요. 그 뒤에 선생님들이 쭉 서고 우리 학생들이 이게 정렬을 또 쭉 이제 서거든요. 근데 신사참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체육 선생이 차렷하고 말이죠. 최경례라 그래. 최경례 하게 되면 90도 이제 절학은 바로 하면 이제 바로 그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육 선생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이제 다 이렇게 절을 하고서 일어섰어요. 그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제일 앞에 있지 않았어요? 내가 키가 작아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보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 돌아서서 가고 선생님들이 따라오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때 왜 그렇게 늙어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름 잡힌 얼굴에 눈물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학생들 보는데 닦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눈물 흘리시거든요. 그래 그걸 쓱 보고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졌구나 말이죠. 그랬구나 말이죠. 지금도 그 잊히질 못해요. 그 눈물 흘리던 거 봐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은 이제 5학년은 그래도 폐교시켰어요. 1년 후에는 이제 내가 학교가 4학년에 폐교되고 5학년은 이제 일본 학교가 돼가지고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니 그때 도서관에 가서 읽은 책이 내 생명력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가만 평가해보면 1년 동안 학교 다닌 것보다 차라리 낫다 해. 그때 그 책을 읽은 것이 1년 동안 학교 다닌 것보다도 나한테는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 오니까요, 뭔가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조선어 교과서가 있고요, 일본어 교과서가 있거든요. 교과서가 이제 둘이가 돼요. 근데 그 교과서는 이제 요 장에 뭐 들어가 있다 하면 어느 작가의 무슨 그 시면 시가 하나 들어가 있다든지 또 요새 가서 무슨 김태길 선생의 글이 들어가 있다든지 내 글이 뭐 이제 책 가운데서 뺀 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거든요. 이제 그걸 쭉 보니까 난 모르는 거 아니, 난 그 사람 책 다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뺀 게 교과서에 들어왔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크게 아는데 말이죠. 그거 빼고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인식한 데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데 뭐 그 우리 철없는 학생들이 뭐 이해해요. 지식을 얻는 거 인식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 설명하는 거 내가 가만 들으면서 난 도서관에서 인식론 다 읽었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밖에 없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 1년의 독서가 학교 다니는 것보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독서가 얼마큼 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느낀 게 민구안이 이제는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교육계로 나가보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철학을 통해서 교육계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내 길을 찾게 된 거죠. 그때 그 도서관에서 철학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 기억은 다 못하지만은 하여튼 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때 그 내가
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는가, 철학을 해야겠다 하는 그 동시에 철학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문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뭐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완전한 해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에서 문제로 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철학일 거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무한히 공부하고 무한히 독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일본 학교 다닌 건 최악의 경험입니다. 공부도 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겠는데, 그때 일본 대학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한문은 상지대학이라고 하는데 서강대학하고 같은 계통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서양 전통을 가진 대학입니다. 처음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와시라 대학을 갈까 하고서 이제 그 호아시라고 하는 교수를 우리 미국 선교사 마우리 선교사가 소개해 줬기 때문에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너 일본 와서 이제 철학 공부하면 전부 서양 철학을 그냥 이제 복사한 것 뿐인데, 너 기독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조치대학으로 가라. 그건 이제 서양 전통이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간접으로 받아들인 게 이제 일본 철학이고요. 직접 받아들인 게 거기가 나니까 글로 가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것을 좀 얻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일본 대학에서 이제 우리 지금 대학하고 좀 다른 거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교수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강의한 게 저서가 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한테 듣지 않으면 저서가 나올 때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만큼 이제 책임감 있는 강의를 했고요. 또 한 교수의 한 강좌를 들으려고 하면 적어도 3권, 4권은 읽어야 하거든요. 그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철학과 기독교 사상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학도병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은 이제 그 학문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철학의 이제 전통적인 문제니까 이제 나 개인의 문제죠. 이제 그 이제 독서에 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국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나 일본도 내가 다닌 학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 상급반 때에서 대학의 1년 내지 1년 반은 인문학을 하게 돼요. 그 인문학은 이제 일반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밟느냐 안 밟느냐 하는데, 그 밟은 사람하고 안 밟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달라. 이제 내가 연세대학교 왔을 때 한번 교양학부장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공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하는 국소의 명관이 교양 과목이 있는데, 우리 이공대학의 교수님들은 시험을 치면 답안이 다 정확하다고, 다 정확하니까
객관적 평가가 나오는데 이 문과대학의 교수님들의 시험을 보게 되면 객관성이 없다고 말이죠. 다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가 공정하지는 못하다. 그 불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솔직히 말하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수학이나 자연과학은 하나의 물음에서 하나의 답이 나와야 그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하나의 물음에서 몇 가지 답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타당성 있냐 그걸 고릅니다. 인문학은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많은 답이 있는데 모든 답이 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문학에서 이것뿐이다 하게 되면 그건 인문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문제는 민구하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대답이 다 다릅니다. 그 달에 같으면 그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설 내용이 다 꼭 같으면 그 소설이 안 되죠. 음악 작곡이 다 같으면 뭐 그 음악이 안 되죠. 그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평가를 내리냐? 그건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중심 삼고 평가를 내리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듣고서 이제 평가할 때 민구하니 내가 강의한 것보다도 한 번 더 나가서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건 A고 내가 강의한 걸 그대로 충분히 얘기하면 B고 내가 생각한 것도 충분히 못하면 C고 그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이제 지금 대학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공정해야 한다. 그거 이제 만드는 게 민구의 우리 수능시험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니까요. 몇십만 명을 채점할 수 있거든요. 인문학은 그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획일적인 거에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아, 이거 우리나라 대학에 늦더라도 인문학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만 보게 되면 민구안이 세계 사상사가 있잖아요. 세계 쭉 그 역사가 있는데 가만 크게 보면 원시 종교가 처음에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철학이 먼저 있고요. 인문학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회과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기계공학이 발달돼서 오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인문학은 뿌리가 되고요. 사회과학은 밑둥이 되고요. 그 열매 맺는 건 이제 자연과학, 기계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지만 보니까 그런데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뿌리에 해당하는 게 인문학이고요. 그럼 인문학의 중심에 들어 있는 게 뭔가? 그것은 독서입니다. 아, 독서입니다. 이건 교수님들도 강의할 때 그거고요. 나도 이제 강의할 때는 이번 내 강의에 이 책에 이제 2권을 읽어야 한다 하는데 미국 교수들은 한 번 강의하려고 하면 읽어야 할 책은 5권, 6권씩 내주거든요. 또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가봤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기 초가 되게 되면요. 이번 학기에 내가 너희들 읽을 책 4권을, 5권을 소개하겠는데, 요 가운데 3권은 꼭 읽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들어가 있는가 하고 한번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라. 그건 아니고요. 창세기는 꼭 읽어라. 그건 세계 어디에나 다 읽기 오는데, 창세기는 읽어라. 또, 누가복음은 읽어라 말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읽어라 말이죠. 그걸 줘서 읽게 해줍니다. 그 이제 독서의 출발이고 이제 인문학의 출발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인문학이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독서가 필요한가 하는데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인구하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게 되면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굶지 않아야 하게 돼요. 그 독서는 굶지 않는 거라고 봐요. 정신적으로 내가 배고프면 영향이 없어지잖아요. 정신적 양식이다. 그럼 그 양식은 무슨 목적 때문에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더 가능하면 내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독서의 길이다. 그 양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적 양식을 키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못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은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느 대통령 하면 우리 대통령의 철학은 이거다 하는 건데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역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문학적이다 하는 건 두 가지인데 문관이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문학까지 합하면 셋인데요. 첫째는 문관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밖에 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민관이 전체적으로 보아라 말이죠. 그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느끼는데 고정관념, 선입관념, 유일한 사상, 이건 유일한 철학, 공산주의 가치고 하나만 믿고 사는 거, 이걸 풀어주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상이죠. 문학은 전부가 이제 사상의 자유를 가지죠. 철학은 전체적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긴 역사로 보는 겁니다. 우리 요새 이제 한일 관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떠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본다 하면 한일 관계는 세 단계인데 하나는 해방 이전 단계입니다. 해방 이전 단계는 애국심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애국 국회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무력으로 투쟁도 하고요. 독립군을 만들기도 하고요. 투쟁한 항일 투쟁입니다. 안에 사람들은 애국심이 뭐냐 할 때 두 가지인데 일본 정책에 대한 비협력입니다. 반대하는 건 이제 힘드니까요.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니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는 겁니다. 뭐든지 일본보다 앞서라. 그 다음 하나는 뭐니 일본에 협력하지 말자. 그 애국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만드는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국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동등해졌으니까요. 이건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도나 영국 관계라든지 세계 식민지와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 민관이 같이 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같이 가는데 선의의 경쟁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좀 더 가게 되면 한 50년 지나게 되면 누가 더 앞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는 해방 이전까지는 항일이 애국심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과 더불어 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나가서는 민관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맞춰 나가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우리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냐 하면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에 유엔이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정부입니다. 한반도 전부도 한국이 차지하게 되고요. 북한 동포도 한국이 차지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유일한 정부를 성립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정권이 됐습니다. 나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환영을 받을 때부터 공산정권 된 거니까 우리가 일식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와 유엔이 다 전부 한국을 두었으니까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꺼내는 게 민국 아닌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 정부다. 민족의 정통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다르게 북한 민국안이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민국안이 항일운동한 사람, 이 사람들만이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민족끼리의 정통성,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도 이제 친북한이라 그럴까요? 북한 정부가 받아들이니 바로 그거니까요. 대한민국 안에도 그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이제 하자. 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민국안이 미국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는 끝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이 둘이 그만 이제 섞여서 나오다가 김대중 대통령 즈음 될 때까지는 잘 같이 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친북한 정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민국안이 거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하니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노라고 얘기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건 아직도 일본하고는 싸우는 거다, 투쟁하는 거다 그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다가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서는 거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이 뭐 인간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선입관념에 붙잡지 말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종교가요. 저는 종교 문제를 많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앙리 베르소이 한 말인데 종교가 창조력을 상실하면 죽는다고 말. 종교는 항상 새로운 걸 창조해 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는 열린 사회로 가야지 폐쇄 사회로 가게 되면 다 자기 자신이 문 닫게 된다고.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인문학을 통한다고 하는 그것이 독서를 통해서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태양이 이제 없어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 달밤이다, 별이 빛나는 밤이다. 그 밑에 살 겁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밝은 세상을 살게 되는데 전 세계 인류가 태양을 기다리는데 그 태양이 민구안이 정신문화의 태양입니다. 그 태양, 문화의 태양을 기다리는데 이 역사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태양과 같이 문화의 햇볕과 문화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나라, 책임을 감당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없었고요. 르네상스 이후에가 이제 세계가 전부
한 단위로 살게 되지 않았어요? 한 단위로 살게 됐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문화의 태양 역할을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면 그래도 영국이 먼저입니다. 지금도 이제 영어 문화권이 이제 세계를 이끌이 영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밟은 거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밟은 거 이제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문화권을 차지할까 하는데 다들 생각하기는 러시아가 아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인문학이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사상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이 없습니다. 인문학이 없으니까 이제 사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러시아는 빠지고요. 그 대신 이제 세계 문화를 중심으로 이끄는 건 이제 늦게 미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입니다. 이 다섯 나라가 문화의 태양구실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문화 혜택을 받아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쭉 좀 해보게 되는데요.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은 직접 여행을 해봐도 느끼는데 이 다섯 나라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아도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는 이 다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세계 문화를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영국보다 먼저 올라왔던 나라가 이탈리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화란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영국보다 문화가 먼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독서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하시다가 스페인에 가보면 그 마드리드 시청 앞에 가거든요.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세르반테스 동상이 이제 그 작가 나와갑니다. 통키호테 작가가 나오거든요. 그 하나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우리도 가보게 되면 통키호테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기고 참 박수 칠만 하다 말이죠.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그 밖에 누군가 하고 보면 없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 가보면 그만한 작가의 동상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20개도 있고 30개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스페인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끝나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많은 국민이 독서를 하니까요. 자꾸 그게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빨리 성장을 못할 나라였는데요. 나는 이제 60년대부터 미국에 좀 많이 가고 그러니까 보는데요. 그 유럽의 이제 학자들이 2차 대전 때 다 미국을 망명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크게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학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전부 망명했거든요. 미국 학계학 앞에 가서 갑자기 갔거든요. 마치 그래 우리도 이제 38선이 생기니까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넘어오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오죠. 대학 나온 사람들 다 여기 와서 대한민국이 함께 일하니까 빨리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북한에 간 사람은 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버림받으니까 그만 내려가 버렸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일본은 내가 다녀봐서 아는데 참 그 일본 사람들은 제일 그 강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말하면 그 안에 모방을 그렇게 잘해요. 그 미국서 뭐 발견하면 그 다음에 또 오고요. 또 모방을 그렇게 잘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단합을 그렇게 잘해요.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상하관계와 행적관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단합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지금도 좀 부러운 거 보는데요. 저희 전철이죠. 전철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많으니까 짐짝 쌌듯이 우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하철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하철 쓱 타고 보게 되면 신문은 자연히 이게요. 왜냐하면 전철 탄 사람들이 팔을 벌렸으니까 다 이렇게 하고 신문 보거든요. 그래서 나도 보면 다 신문 보고 그렇게 돼요. 참 독서 많이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하고요. 독서한 거하고요. 참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독서글에 들어왔어요. 그때 월간지도 많이 나오고요, 뭐 독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우리를 지금만큼 이제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제외하고서 이제 우리 남미에 가봅니다. 캐나다가 있고 이제 미국이 있고 그렇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보면요, 놀랄 정도로 독서가 없어요. 앞으로 100년 기다려도요, 거기에서 세계 문화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인도는 옛날은 안 좋은 너무 후진 국가고요. 그리고 중국이 인문학이 없었어요. 모택경 때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원 학생이 이제 중국어도 공부하고요. 중국 사상을, 동양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경대학에 이제 장학금을 얻어가지고 와서 연구하러 왔어요. 그때 모택동 사상이 피어오르던 때니까요. 인문학은 다 없고요. 모택동 사상하고 막스주의밖에 없거든요. 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도 이제 공부 못할 테니까 실망했어요. 다들 뭐라 이런 거 하니 대만으로 가라고 말이죠. 대만 가면 중국학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대만으로 가다가 이제 서울에 들렀어요. 나도 우연히 잠깐 만났어요. 나보고 그래요. 대만 가면 공부할 수 있냐고.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잘했다고 말이죠. 대만 가라고. 그런데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대만보다는 일본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 지금 중국 고전 연구하려고 하면 일본만큼 싸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면서 인문학과 그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또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애국에 이제 교수 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요. 고대 철학을 연구합니다. 내 아들도 고대 철학 했는데요. 고대 철학 하는데 고대 철학이라고 해서 그리스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대 철학은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도 고대 철학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스 간 사람은 없고 전부 독일 가요. 그 다음에 영국 가요. 그리스는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문화의 전통이라는 게 이제 살아야 되네요. 그 전통을 발전시키고 살게 해주는 하나의 길이 뭔가하니 인문학이고요. 인문학의 뭔가하니 독서를 통해서 세계화되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세계화되는 거니까 인문학과 독서는 하나고요. 또 난 더 소중한 건 이제 인문학이다. 그것보다도요. 사람이 자기 인생관을 가지셔야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건 인문학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가져요. 우리 삼성그룹 생각이 좀 납니다. 오래전에 삼성그룹에 가면 이제 대졸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게 돼요. 근데 그 강당이 크진 않지만 150명이 이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좀 도와줬으니까요. 한 번 학생들, 졸업생들 보고서 여러분 다 지금 대학 갓 졸업하고서 이제 삼성그룹에 오게 됐는데 대학에 있을 때에 이 책은 내게 고전에 해당한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그 양식이 된 고전에 해당하는 책이다. 그 책을 10권쯤 읽어버린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없어요. 5권쯤 읽어버린 손들어 하니까 없어요. 한 권도 없냐고 2-3권 읽어버리니까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대학에서 경영학과도 나오고 뭐 다 나왔지만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가 살아간 삶의 가치관을 줄 만한 책은 고전을 읽어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가운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있었겠죠. 논어 읽은 사람쯤은 있을지 모르죠. 하여튼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네들이 이제 여기 와서 과장이 될 때까지는 걱정 없다고. 왜냐하면 시킨 일을 하면 되니까. 일하면 내가 된다는데 이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올라가게 되면 정신적 빈곤을 느낄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볼 때 찾지 못한다고. 그러면 정신적 빈곤을 느낀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된다고. 그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지 말고 말이죠. 1년에 2-3권이라도 좋으니까 좀 고전 읽으라고 말이죠. 고전 읽으라고. 그 읽으면 정신적인 가치관, 인생관이 생기니까 내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바쁘니까 더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게 전부 이제 구체적인 거거든. 경영이고 뭐 인간관이고 뭐 이제 그러니까 철학적인 인문학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이제 열흘 됐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이제 모의고탑니다. 뭐 이제 누구 초초생 강의도 듣고 이제 그런데요. 거기 한 번 와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민구하니, 교수님 제가 과장 때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요. 아주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거라고 말이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생관,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고. 그거 없으면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생각인데, 그래서 자기네는 한 10년 전부터 더해서 신입생을 뽑을 때 인문학생을 뽑는다 그래요. 지금 당장 그 일하는 데는 도움되지 않아도 올라갈수록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뽑는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좋은 거냐, 대학 1학년 동안에 인문학이 많으니까요. 그 과정을 다 밟아요. 내 가족 가운데 하나가 의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쭉 의사로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아주 대학에 있었는데요. 걔가 이제 심장내과고 뭐 이제 그래요. 근데 영어를 이제 잘하고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8군에서 그애 보고서 너 우리 국군들을 위한 그 국방대학원이 있는데 그 국방대학원에 강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지만은 거기 와 있는데 딱 군이니까요. 대령급 이제 대우를 해줍니다. 대령이 된 걸 해주는데, 대령이 되면 국방대학원에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오고 싶으면 와서 강의 듣자고. 그래서 걔가 이제 국방대학원에 가서 이제 들었어요. 나보고 그래요. 나 국방대학원에 가면 군사학이니 뭐 그런 거 할 줄 알고서 갈 생각 안 했다고. 갔더니 그건 아니고 전부가 윤리학, 국가관, 이런 그 지도자의 자격, 그걸 쭉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말이 뭔가 하니, 미국에서 또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 가게 되면 이제 교수급이라든지, 외교관은 대사급이라든지, 군대는 대령급이라든지, 그 무슨 직업의 계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메리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다고. 그걸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벌써 사회가 이해할 때 어느 나라에 애교관 대사루가 있었다. 또 육군에서 대령 지났다. 또 의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하면 그건 지도층 사람으로 봐준다고. 그러니까 그 자격 얻는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하게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음주운전에 걸렸다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게 되면 그 감독하는 기관에서 나와요. 그게 엉뚱한 거에 그리거든요.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폐단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나라의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이 당분간 이제 운동권 출신하고요. 지금도 법조계 출신이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만 뭐 검사가 아니고 지금 전부 법조계가 다 맡아 이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처음에 청와대 구성에는 전부 운동권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국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하니 운동권이에요. 얘들은 그래도 우리가 최고라고만 생각하지 애국에 나가본 일이 없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구하니 법조계 사람들이 제일 국제 감각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는 임관돼서 그걸로만 쭉 사니까요. 국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그거의 큰 패단이에요. 네, 큰 패단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청와대 원로들 좀 이제 초청한다. 근데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나도 이제 갔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들한테 처음 인사가 민구하니 바로 얼마 전에 중남미 지방 다녀왔다고 가보니까 놀라웠게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한국 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로 보더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 듣고서 이제 오는데 같이 갔던 김태길 선생이 내 옆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아주 성격도 좋고 소타로 좋은 면이 참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너무 세상을 모르더라고 말이죠. 삼성그룹의 과장급 때도 다 아는 걸 가지고 그 사람만 모르더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거 될까? 그래요. 지금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 강단 떠났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보고 하고 싶은 얘기 민구하니 이제는 대학생이 되는 건 세계 시민이 돼야 한다고. 크게 따라야지. 세계 시민이 망가지면 너무 좁다고. 지금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 다 그 사람들이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을 세울다 보내거든요. 좀 넓게 보고 이제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독서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는 건요. 이제 한 50년은 조금 짧겠죠.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한글 문화권이 세계 문화권 가운데 하나로 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세계에 지금 언어가 수천 종류가 있었거든요. 수천 종류가 있는데 그 언어가 자꾸 없어진다고요.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없어지기도 하고요. 문화가 없어지면 언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사회의 언어는 자꾸 이제 없어져요. 근데 그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민구하니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사회가 있어요. 하면 그 언어도 마지막엔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내가 일본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반에 대만이죠. 대만 원주민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이제 원주민 편지를 쓰는데 말이죠. 저희 말은 있어요. 저희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말을 영어로 이제 알파벳으로 표시하니까요. 무슨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면 ANYUNG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왜 그 문자를 쓰냐 그랬더니 우리는 문자가 없다고 말만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말이 없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마지막 가게 되면요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애국어를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 영독불 가운데 하나는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금융기관 비즈니스 하는 거 이건 영어가 쓰고요. 독일어는 과학, 약학 이런 건 독일어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어는 mengu하니 애교관은 불어를 해야 했어요. 지금은 어디 가든지 영어를 쓰지만요. 그때는 불어가 애교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설한 사람, 불어하는 사람이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영독불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스페인어가 그전엔 더 많았는데 스페인어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고 이거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화란 네덜란드 교수가 이제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뭔가니 자기네 고민이 하나 있는데 우리 화란어로 책을 쓰게 되면 읽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그 안에서 뭔데 힘들어도 그걸 영어로 쓰게 되면 읽는다고 말이죠. 그 미국 가보게 되면 민구안이 유명한 독일 교수들이 미국에 오는데요. 독일어를 쓰거나 불어를 쓰게 되면 독자가 적거든요. 영어 문학권을 쓰게 되면 세계 들으니까 자연히 영어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문화권으로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이제 태양 얘기했는데요. 문화권을 지배할 수 있는 언어가 얼마나 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작은 문화가 없는 나라들은 없어지고 문자가 없는 문화도 없어져요. 만약에 세종대왕 때 우리 한글이 창제되지 못했다 했으면 여러분 무슨 글자 가지고 편지 썼겠어요?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 무슨 말 썼겠어요?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 두두면 중국이나 대만이 한문화권이라고. 한문화권이면 같이 살 텐데 그걸 왜 대만에 공산주의 안 한다고 자꾸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그건 그나 사회 역사를 모르면 거꾸로 가는 거라고 말이죠. 같은 문화권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이 생기지 않았다 하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 말은 있겠죠. 근데 우리 문자가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없으세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한글 문화권이 탄생됐다 하는 것은 우리 문화민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거 살리는 거냐, 못 살리냐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시아 일대를 쭉 보게 되면요. 쭉 보게 되면 중국 문화는 남아요. 그건 옛날 높은 문화권이 있었고 막대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남아요. 그 다음에 일본이 남아요. 일본이 노벨 문학수 받고 영어로 번역되고 외국어로 번역되니까 그건 틀림없이 남아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남는가? 한국이 남는가 남지 못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 남도록 만드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설들이 지금 자꾸 번역되잖아요. 이제 음악이나 이건 문화가 된 건 이제 인문학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예술로서 남는 거죠. 무용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글로서 남는 거 이제 소설 같은 건데 애국어로 자꾸 번역되고요. 또 우리 소설이 이제 애국어로 번역돼 가지고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고 이거 이제 우리 문화가 앞으로 100년 후에 남느냐 안 남느냐 이제 되는 거야.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인문학 책들이 애국어로 자꾸 번역돼서 일본말로 번역되고 이제 중국말로 번역되고 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남아야 돼요. 저는 옛날 우리 책을은 망치 들고 철학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책을 본문사에서 냈던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본말로 번역이 돼가지고서 일본에 가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는 일본이 더 앞서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하나 번역됐다. 이런 다시 또 우리나라도 단절됐다가 다시 이제 나오고 이제 근데요. 조선일보의 칼럼을 내가 3년 동안 썼는데 그 이제 작은 책 2권이 됐어요.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독자가 생겼는데요. 그런 걸 자꾸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꾸 소개되고요. 또 세계 문화가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제 희망입니다만은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는요, 한글 문화가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과 더불어 남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제일 기초적인 그 작업이 뭔가하니 독서 인구가 많아지고요. 독서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또 뭐 그런 큰 문제 아니라고 해도요. 미안합니다. 나 요새 우리가 어떻게 뭐 좀 잘못돼가지고서요.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가 욕을 제일 잘하고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북한 사람도 우리 대통령 욕하는 거 봤죠? 대한민국 욕하는 거 봤죠? 그 어디서 그런 말만 찾아내는지, 그저 뭐, 야, 저거 저렇게 됐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애가 없어졌다는 게요. 욕하는 개념이 가득 찬 사회는요, 인간애가 없는 사회예요. 그거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 난 이제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요,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 와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뭔가 하니 진실과 정직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뭐에 없어지는 거 하니 정의가 불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정의고 너희가 하는 건 불의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없어지는 게 뭔가 하니 자유가 없어져요. 언론 자유와 사생. 그때 내가 왔거든요. 그때 내가 오면서 느낀 게 뭔가 하니 이제 더 나빠지게 되면 인간애가 없어져요. 인간애가 없어지게 되면 정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말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보는데요.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좋을 줄 몰라서 내가 예를 듭니다. 저는 한 5, 6년 됐는가요? 서울대학 사회학과에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친분이 있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가 남로당원일 거라고 누구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사를 쭉 하다가 그 교수가 남로당원에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당원은 당원끼리의 뭐 이건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요.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혔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남로당원이다 하는 것은 부인도 모르고요. 아들, 딸, 가족들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여러 번 만났는데 가만 보면 제일 그 특색이 뭔가 하니 북한을 욕하는 길이 절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 비판하는 것도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교수는 저거 사회학자인데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다 말이죠. 정치 발언 너무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민관이 인간관계가 다 없잖아요. 부부관계도 비밀이고요. 아들, 딸하고도 비밀이고요. 나는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이제 6.25 전쟁 때 잠깐 가보았는데요. 부부끼리 있어도요, 다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우리 전쟁이 이제 좀 북한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갔다가 이제 정전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가만 보면 당원들한테 지시할 때는 가족은 내버리고 도망가라 말이죠. 가족 두고서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하지.
가족 데리고 오라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하고 이제 북한에서 여기 온 사람들 가운데 좀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항상 신변이 위험해요. 왜요? 당을 배반하면요, 그건 벌받거든요. 우리 이제 천주교 가면 신부하고 평신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교에 가게 되면 스님하고 일반 신도하고는 다르거든요. 공산당은 당원하고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달라요. 하고 더 정치적으로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너무 모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자꾸 이제 보는데요. 그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요새 몇 해 동안에 우리 특별히 그 이제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요새 그 민주당 사람들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욕하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저거 북한 다 닮아간다. 저렇게 욕하게 되면 또 욕할 데가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을 뭐라 그래? 깡패라 그러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민관이 인간관계가 다 없어진 게.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게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순화시키는 거 이제 종교고요. 윤리고 그랬는데요. 인문학도 그 책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중학생 때 철모르고 계란이 깬 다음에는 철학하는 교육자로 나타났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게 휴머니즘인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정치고 뭐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왜 하는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다. 무슨 일 하든지 그렇다 말이죠. 전 요새 이제 뭐 경제하는 사람들한테 잠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난할 때에는 경제 활동이 왜 필요하냐? 수입이 시하고 돈이 시하니까 경제 활동하게 된다고. 가난할 땐 다 그랬다고. 그 단계가 넘어서고 나니까 왜 일하느냐? 일이 즐겁고 일이 행복하고 일이 인생이니까 하게 된다고. 근데 그 다음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80쯤 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인간이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다 100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다고. 왜 같으냐?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교육자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거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는 벌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그 사람들의 행복을 도와야겠다 하니까 이제는 돈을 가지려고 안 하고 주려고 하고요. 그 많이 주는 사람이 천국받게 되고요. 나는 부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건 부자가 아니고요.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누가 더 많이 주냐 말이죠. 교육자도 그래요. 내가 뭐 성공하겠다 뭐 그것보다는 아니고요.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사회를 위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진실과 정의와 자유와 인간애가 휴머니즘입니다. 종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원래 독서와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쓰는 말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요새 얘기하는 거 보면 저분들이 좀 더 책이라도 읽었으면 안 그럴 텐데 말이죠. 다른 건 아니거든. 동양 사람은 다 있는
논어만 좀 읽었대도 저런 야비한 말은 이렇게 안 쓸 텐데. 그래서 깡패라든지 뭐라든지 뭐 안 나오는 말이 요새는 없어요. 요새는 또 수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 수박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북한에서 좀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은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수박이야. 그 사람은 토마토야. 그 사람은 사과야. 그래 평했다고요. 그래서 난 그 수박이라는 말이 북한에서만 들었는데 여기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이야 수박이래요. 좀 말도 아름답고 좀 썼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 얘기한데 이런 모든 점에서 난 좀 미안합니다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책이라도 좀 읽었으면 저런 말은 좀 안 썼을 텐데 좀 인간이 따뜻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순서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내가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치관, 인생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와 내 친구들이 이제 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 말하면 우리 교수들은 65세가 되면 다 정년 퇴직하고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김대길 교수나 안주옥 생 같은 내 친구들은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대학에서 은퇴할 때에 다시 시작한대요. 그때 출발하대요. 그러니까 65세 끝나는 게 아니고 90까지는 다 일하대요. 일하대요. 근데 내 친구들의 과거를 쭉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90까지 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고요. 보람있게 살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스승들만 훌륭한 분이 아니고 내 친구들이 다 훌륭하게 돼 자랐다 말이죠. 왜? 독서독택이다. 그리고 우리 안병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님께 많은 독자를 가진 것은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으니까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그럴게요. 독서를 많이 해서 간직하는 사람은요, 그 샘물이 돼요. 샘물은 솟아오르게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민관이 글을 쓰고 싶어서요. 글을 억지로 쓰는 사람은 안 되고요. 글이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넘쳐야 돼요. 그건 독서하는 사람이 그릇이 넘치니까 쓰는 거예요. 그 우리 김태일 생, 안주옥 생 다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럴게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시니까 쓰겠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쓰고 싶은 의욕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한 내 인생의 재출발, 재정립, 그런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저 얘기가 전부가 길어졌습니다. 대담 시간이 있는가요?